삼국지에서 관우, 장비와 함께 그 누구보다 유비를 오래 따라다닌 인물이 있으니 간홍입니다. 오늘 손찬이 형은 간홍에 대해 탐구해봅니다. 사실 이간손미 요청은 항상 많았는데요. 이들을 묶어서 컨텐츠를 만들기엔 각자 개성이 너무 강해요. 미축은 이미 일전에 별도로 12분짜리 영상을 뽑았었죠. 이번 시간은 그에 이은 간홍입니다. 간홍의 자는 허나이며 유주, 탁군 출신입니다. 네, 탁군은 유비의 베이스죠. 젊어서부터 유비를 따라다녔다. 유비가 학생 때부터 의협심이 있어 젊은이들이 앞다퉈 졸졸 따라다녔다 하죠. 이 중에 돈 많은 친구들도 있고 힘쓰는 친구들도 있었던 것 같은데 간홍은 장기가 주둥이에요. 유비가 거병하기 전부터 유비를 따랐던 젊은이들이 많았다고 하지만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끝까지 유비를 따르며 이름이 알려지고 열전을 남긴 인물은 몇 안 됩니다. 관우, 장비, 간홍 정도인데 관우는 중간에 조조한테 한번 갈아탔었죠. 간홍은 원래 경시인데 유주 사람들의 발음에 의해 간시로 바꾸었다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게 말이 안 됩니다. 그 경시는요, 그 근본이 있어요. 중국발 많은 성씨들이 고대 제후국 이름에서 기인하거든요. 나라가 망하면 그 귀족들이 성을 그 망한 나라 이름으로 삼고 사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 순우경 편에서 얘기했지만 순우경의 순우씨도 순우국에서 기인한 겁니다. 아마 자신들이 과거 고귀한 신분이었음을 나타내고자 하는 욕망이었을 겁니다. 경시 역시 춘추시대에 경나라가 있었어요. 이 경나라가 진나라한테 망하죠. 그 귀족들이 성을 경으로 바꾸고 살았다. 일설에는 경씨가 주나라 왕성인 희씨의 반계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간씨는 당시 그 근본이 약했습니다. 물론 간씨 역시 그 어원이 간백이라는 자기에서 비롯되었고 혈통상 주나라 왕성 희씨에서 분갈인 성씨다라는 설도 있는데 백자까지는 제후라고 할 수 있으니까 뭐 틀린 말이 될 수는 없어요. 그리고 간 지역에서 자작위를 한 인물도 있었죠. 그 후손이 후일 조나라를 건국하기도 합니다. 다만 자작부터는 보통 제후라고 보기엔 어렵고 각 국의 경이나 대부한테 주는 자기거든요. 주나라 때 인물들 보면 뒤에 자 붙은 애들 있죠. 앞서 언급한 간 땅의 자작, 조간자라든지 이게 자작이를 뜻해요. 조간자 뜻 자체가 조씨이고 간 지역의 자작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공자, 맹자 이런 자하고는 또 달라요. 한자는 같은데 이런 성인들 뒤에 자는 자작이를 뜻하는 게 아닌 그냥 존칭이에요. 그 공자, 맹자 할 때 그 자는 그냥 귀한 사람을 부르는 존칭에서 비롯된 거라는 설도 있고 우리가 상대방을 존칭할 때 공이라 하는 거랑 비슷한 거 아니냐 하는 거죠. 이런 고대 오작제도 자체가 춘추에 의거하는데 의문점이 많습니다. 특히 남작 같은 경우에는 그 예가 없어서 춘추상에만 존재하는 자기다 하다가 근래에 유물이 하나 발견되죠. 그 내몽골 자치구에서 청동 제기가 하나 나오는데 그 후손 번영을 위해 제기를 만든다 이런 글씨가 새겨 있거든요. 이 유물로 정의된 게 소국 중에 허나라가 남작의 나라였다. 그렇다면 천자가 남작 분봉을 했단 말이냐. 분명 무왕은 상주혁명에 참가한 문주들을 공후 100까지만 분봉하지 않았느냐. 그럼 제후가 경이나 대부한테 봉작한 자작은 뭐냐. 공후 100자남 춘추 5등작에서 자작이 더 높은데 상당히 꼬이는 거죠. 그건 전국시대 주나라가 약해지면서 제후들이 왕을 자칭하고 마음대로 봉작한 거다. 아니다. 초나라 왕도 처음엔 자기가 자작이었다. 참고로 허나라는 허현에 있던 나라입니다. 조조가 도읍을 세우고 허도로 하는 거기죠. 암튼 간씨가 이게 맞다 해도 제후로서 나라를 분봉받은 기록이 있는 경씨에 비해서는 약하단 말입니다. 공후와 백자는 천지 차이예요. 원술도 공과 후는 자칭하지 못했습니다. 서주 백으로 자칭했죠. 물론 급발진해서 나중에 다른 것도 아니고 황제를 탐칭합니다만 손책도 오후를 자칭한 게 아니고 장괭을 보내서 조조를 구슬려 헌제한테 받은 거예요. 유비가 형남을 정리하고 애들 막 후로 봉하는데 이것도 사실 선 넘은 겁니다. 협천자 하는 이유가 이런 봉작 같은 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건데 옆에 천자도 없는데 꽁으로 지 맘대로 장비를 신정후에 봉하고 하는 거죠. 하긴 뭐 나중에 한중왕도 셀프 임명으로 오르는데 그 정도야 뭐. 암튼 지금도 성을 바꾸는 게 흔치 않은데 특히 선대의 족보를 중시하던 당시 사회에서 그 성씨를 그냥 그런 이유로 바꾼다는 건 설득력이 없죠. 당대 성씨를 바꾸고 사는 대부분의 이유는 쫓길 때였어요. 장료 집안도 흉노의 암살을 피하려고 성씨를 바꾸고 산 거죠. 장료가 원래 섭씨인데 장료의 선대가 묵특의 손자를 엿먹인 일이 있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섭씨 일가가 흉노한테 수배가 떨어져요. 그래서 수배를 피하기 위해 성을 장으로 바꿨다 되어 있거든요. 다만 간홍이 직접 성씨를 바꾸었느냐 그 선대가 바꾸었느냐는 문맥상 애매합니다. 어쨌든 남들이 발음을 간으로 했다고 성을 바꾼다는 건 전술의 뜻이 말이 안 되고 선대 나라
나라에 죄를 지은 사람이 있거나 세력가한테 원한을 사서 쫓기는 사람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냥 추정이에요. 간홍은 상당히 오만했다 되어 있습니다. 입촉 후에 제갈량보다 직급이 낮은 사람들 앞에서는 드러누워서 얘기했다. 제갈량이 유비 입촉 때 원군의 주장으로서 공을 세워서 실권자로서 출세가도를 달리니까 딱 기준을 제갈량으로 정한 것 같아요. 참고로 유비가 입촉 후에 제갈량을 군사장군의 좌장군 부사에 임명하죠. 즉 무려 좌장군 유비의 대행인데 유비가 제갈량을 그냥 이뻐서 이걸 시킨 게 아니고 성도 포위할 때 제갈량이 형주의 보급을 잘 갖고 제 시간에 맞춰왔다. 이 중요한 전공을 세웠기 때문에 그에 대한 급부로 제갈량이 출세한 겁니다. 실제로 촉서 제갈량전 보면 이미 형주에서 제갈량은 군사중량장으로서 영릉, 계양, 장사를 담당했는데 여기서 뭘 했냐? 부세를 거뒀다. 그 군량물자 모으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유비가 그 유장 도와준답시고 입촉한 거예요. 그래서 이때 제갈량이 모은 물자를 원군의 주장으로서 갖고 온 거예요. 그 물자를 모은 것부터 운송까지 완벽하게 해낸 겁니다. 그러니 유비가 보급, 부세, 행정 이런 걸 다 맡기는 겁니다. 본인은 이제 전쟁하러 나가야 되거든요. 실력이 입증됐잖아요. 성도 포위에 맞춰와서 유장의 항복에 기여했으니 만약에 제갈량, 조운, 장비가 어디 한 군데서 막혔다. 그래서 성도 함락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렇게 되었다면 좌장군 부사 자리가 제갈량한테 안 갔겠죠. 간홍이 보기에도 그 제갈량 전마한테는 함부로 하면 나중에 피곤해진다. 촉이 딱 보니 함부로 못한 걸로 보이고 간홍이 심지어 유비 앞에서도 삐딱한 자세로 거만하게 굴었다 되어 있는데 그 유비랑은 오랜 친구기도 하고 관우 장비도 몇십 년 봐온 사이니까 그 얼굴 본 지 얼마 되지도 않은 마초가 유비의 자를 부르는 건 못 참아도 간홍이 그러는 건 저 아재 원래 저렇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유비가 왜 이런 오만한 자를 벼슬까지 줘가면서 끝까지 데리고 다녔느냐? 이게 유비가 필요했던 간홍의 자질이었기 때문입니다. 간홍이 뭐 개그맨, 분위기 메이커 이런 쪽으로 이미지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이 간홍은요 로비스트예요. 유비가 사람을 쓰는 능력은 상당하거든요. 외교상 상대방 캐릭터를 보고 점잔 떨어야 되는 자리면 손건이나 미축을 보내고 좀 화기애애하게 해서 그 얘기를 잘 풀어야 되는 상대다 하면 간홍을 보냈어요. 그 유비 인생에 가장 난이도가 높았던 외교 행위를 4개로 꼽을 수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손건한테 같이 그 조조랑 싸우자 할 때 이때는 제갈량이 갔죠. 물론 이건 노숙이 손을 먼저 내밀었기 때문에 난이도 측면에서 떨어집니다. 두 번째가 송건한테 형주 빌릴 때 이때는 유비가 직접 갔어요. 내가 표를 올려서 너 거기 장군 시켜줄게. 형주 좀 빌려달라. 이건 계약을 하러 가는 거니까 직접 가는 게 맞다 생각했겠죠. 물론 억류당할 뻔합니다. 나중에 방통한테 얘기 듣고 시겁하죠. 님 그때 주유 때문에 억류당할 뻔했다 하니까 유비가 와 주유 이 새끼 이거 제갈량도 똑같은 말 하면서 말렸었는데 입맛을 생각하는 게 똑같았다는 거네. 조질 뻔 봤다 하는 거죠. 세 번째가 바로 유표한테 빌붙을 때입니다. 나 좀 재워줄 수 있냐. 이때는 송건하고 미축이 같고요. 유표는 강압 팔준 그 청류 중에 청류였죠. 농담 따먹기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송건, 미축 이런 예의 차릴 줄 아는 애들을 보낸 겁니다. 네 번째가 유장을 항복시킬 때 바로 이때 간홍이 활약했어요. 이런 중요한 외교 행위를 수행하는 로비스트한테 필요한 덕목이나 자질, 점잔 떨고 겸손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배짱 부릴 줄 아는 인물도 필요하죠. 거기다 간홍이 주둥이 레벨도 고렙이니까 그 로비스트로서 완벽한 겁니다. 그래서 유비가 간홍을 인정하고 일탈을 부려도 가만 냅둔 거예요. 아마 기록에는 나오지 않지만 그 자잘한 협상에 간홍이 많이 활약을 했을 겁니다. 실제로 사서에 이곳저곳 오가는 사자 역할을 했다. 간홍이 지금 태어났으면 훌륭한 영업사원이 됐겠죠. 이런 친구들이 도움이 많이 돼요. 말 잘하고 그 배짱 튕기고 일을 성사시키는 친구들이죠. 특히 유장하고는 1년 넘게 박터지게 싸운 상태였습니다. 이때 항복 권고를 하려면 좀 진중한 분위기보다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필요하겠죠. 실제로 유장이 간홍을 만나보고는 간홍을 상당히 좋아했다 되어 있습니다. 항복할 때도 간홍이랑 같은 수레를 타고 성을 같이 나와요. 다만 낙성에서 법정이 항복 권고 편지를 보냈는데 유장이 이 편지를 읽고 쌩까다 되어 있죠. 그리고 성도를 포위했을 때 간홍이 항복을 권고하러 들어갔다 하는데 이 낙성 포위와 성도 포위 시점에 대해서 이전에 제가 의문점을 제기했었죠. 전략 전술상 낙성을 떨어뜨리고 성도를 포위한 게 아니라 군을 나눠 낙성을 포위하는 동시에 성도를 포위했을 것이다. 유비의 보급 사정상 성도를 포위하지 않으면 추가적인 청야를 당할 수 있어서 그렇습니다. 유장이 정도의 계책을 채택하지 않았지만 언제든지 마음이 바뀔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더군다나 낙성의 병력이 대병도 아닌데 1년을 버텼다는 것도 이상하죠. 유비가 과연 전군을 낙성에 올인쳤는데 유순이 1년을 버텼나? 그럼 유순이 학수에 버금가는 상당한 명장이란 얘긴데. 그리고 사서의 서사대로라면 제갈량, 장비, 조원의 서진이 1년 넘게 걸렸다는 얘긴데 이것도 그렇게 설득력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마
아마 간홍이 그 법정에 편지를 들고 들어갔을 거라 생각해요. 재밌게 혀 잘 놀리는 간홍에다가 거기에 내용이 진중한 편지가 추가되면 밸런스가 맞죠. 편지에서는 이미 게임 끝났다, 항복해라 하는 논리적이고 진중한 내용이 있는데, 간홍이 그만 골치 아픈 편지 그만 보시고 술이나 한잔 주이소, 농담 따먹기 재밌는 얘기 실실 하면서 분위기를 풀어줬겠죠. 간홍의 새치혀를 통한 외교 타입을 엿볼 수 있는 일화가 있는데, 기근이 들어 유비가 금주령을 내렸다. 이건 사실 기근이 이유라기보다 유비가 전쟁을 준비하면서 그 쌀을 모으고 있었는데 이걸 술을 빚어버리면 군량비가 줄어들죠. 그런데 민가에서 양조기가 나온 거죠. 술을 빚는 도구들을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술 만든 걸로 간주하고 처벌하겠다, 이런 논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유비도 크게 반대는 안 한 것 같아요. 이게 집에 바바리 코트가 나오면 바바리맨으로 간주하고 처벌하는 거랑 똑같은 이치죠. 금주령 풀리면 쓰려고 그냥 가지고 있는 거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간홍이 이 얘기를 듣고는 한번 유비랑 돌아다니다가 지나가는 남녀를 보고 간홍이 말하는 거죠. 저자들을 체포해야 된다. 저자들은 간음하는 자들이다. 유비가 어이가 없어서 어찌 그리 생각하냐. 저자들은 몸에 음탕한 기구들을 달고 있으니 언제든지 간음할 수 있고, 음탕한 기구는 성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는 양조기를 가지고 있다 해서 술을 만들었다 간주하고 처벌하는 것과 같다. 유비가 껄껄 웃더니 단순 양조기 소지자들은 처벌하지 않게 하였다. 간홍은 소덕장군에 오르는데 그 병권과 상관없는 명예직이에요. 위나라에도 소덕장군이 있었습니다. 그 곽표인데 조비의 황후, 곽황후 집안 사람이에요. 그 외척이라 할 수 있는데, 조비가 환관, 외척들의 정치행위를 엄하게 금했죠. 소덕장군이라는 게 이름뿐인 군우임을 말해주는 근거입니다. 다만 간홍이 복잡한 일을 싫어했고 주둥이가 무기였기 때문에 정치나 병권을 맡긴다 해도 자질뿐만 아니라 본인도 별로였을 거예요. 대충 대우받으면서 로비가 필요할 때마다 움직이는 인물이었다. 간홍의 몰려는 나오지 않는데 일단 214년까지 살아있던 건 확실합니다. 유비가 익주를 점한 직후의 농공행상에 그의 이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219년 전에 죽었을 것이다. 이유는 한중왕표에 이름이 올라가지 않았다. 그런데 간홍보다 직급이 높은 미축도 살아있었는데 이름이 없죠. 또는 221년 전에 죽었을 것이다. 이때 유비가 황제에 오르는데 황제에 오르라는 상주물에는 미축이 나오거든요. 근데 간홍이 없어요. 송건은 익주 들어가서 얼마 있어 병사했다 나와 있으니 당연히 없고, 그런데 이 주장도 신빙성은 없는 게 간홍이 복잡한 일을 싫어했다, 유비한테 참언이나 간언, 변론도 일절하지 않았다 되어 있거든요. 살아있었어도 그거 상중은 그냥 너네 알아서 해라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간홍의 기록은 왜 끊겨 있느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로비스트나 외교관들 세대 교체가 있지 않았나. 입촉 이후로 유비가 전쟁에 나가고 제갈량이 뒤에서 행정을 받거든요. 등지, 종이에 아니면 진진이라든가 이후 활약하는 외교관들 있죠. 일단 간홍이 그 제갈량 입맛에 맞는 타입은 아니에요. 아마 뒷방 늙은이로 대우받고 잘 먹고 잘 살다가 천수를 누리고 죽지 않았을까 합니다. 아마 맞을 거예요. 왜냐면 미축 송건은 죽었다 하는 게 기록되어 있는데 간홍은 언제 어떻게 죽었는지 나와있지 않거든요. 그리고 원래 걱정 없이 지 맘대로 사는 사람들이 오래 삽니다. 욕먹으면 오래 산다는 게 욕먹을 정도로 지 맘대로 산다는 얘기거든요. 오늘도 평화로운 역경루에서 오침 중인 손찬이 형을 조은이 깨우며 이르길, 내 유비 그자가 사람을 잘 쓴다는 의견은 동의할 수 없어. 어찌 내게 병권을 맡기지 않았던 것이요, 무려 이 조은에게 말이요. 내 개양 태수로 있을 때도 갈량이 그자의 관리를 받으며 물자를 모아야 했어. 그 새파란 자가 얼마나 닥달을 했는지 아시오? 이에 손찬이 형이 조은을 위로하며, 그래도 유선이 즉위하자마자 그대를 중호군의 정남장군까지 승진시켜주지 않았어. 조은이 분해하며, 내 참으로 서운하오. 어찌 내가 풍습 따위에게 밀린단 말이오. 손찬이 형이 거듭 위로하며, 그대는 그때 영안에 짱박혀 후방을 맞는 중임을 맞지 않았어. 이에 조은이 더욱 붕괴하며, 무릇 장수가 되어 선봉이 되지 못할지언정 후방이나 보고 있으란 말이오. 그 새파란 제갈각이 찌긋한 장소를 비꼬기를, 전쟁에서는 항상 후방에 있으면서 연애에서는 항상 앞자리를 차지하는데 무엇이 불만이냐 하였어. 내 지금 심정이 그 쿠사리를 들은 장소와 같음을 모른단 말이오. 이에 손찬이 형이 넌지시 얘기하기를, 그러니 떠날 생각하지 마시오. 내 그대를 기병의 전설로 만들어줄 것이니 그대는 젊은 날을 한낱 누군가의 지혜를 받는 기마독으로 써버린 자가 아니오. 조은이 한숨을 쉬며, 그래도 유비 밑에 있는 게 나은 것 같소. 내 심이 아프고 슬프니 열쇠나 내놓으시오. 고구마 말랭이로 내 이 마음을 달래야겠어. 이에 손찬이 형이 관부거의 열쇠를 내어주고는, 줄 수도 안 줄 수도 없으니 장리를 전거당한 한수가 딱 내 꼬리로구나 한탄하며 다시 오침을 청하였다. 지금까지 유비의 오랜 친구이자 시대의 로비스트 간홍에 대해 탐구해보았습니다. 삼국지에서 유비의 입촉전 4명의 세객을 이간손미라 할 수 있는데, 이적, 간홍, 송건, 미축이 그들이죠. 참고로 촉서에 같이 묶여있는 허정과 진복 같은 경우에는
유비가 입촉 이후에 얻은 인물이고 그 세계기라 할 순 없죠. 당대 세치혀를 상당히 잘 놀리던 인물이다 해서 같이 엮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손찬이 형은 손건에 대해 탐구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시청자 요청입니다. 손건의 자는 공우이며 청주 북해인이다. 어느 현이 본관인지는 기록에 나오지 않지만 고미련일 거예요. 손건을 천거하는 정현이 북해의 고미련 출신이거든요. 같은 고향 사람 관씨 이런 거 있죠. 손건은 일단 손씨입니다. 당연히 그 계보를 올라가면 손건 일가와 통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손씨도 그 계보가 다양한데 일부 손씨는 산둥반도 일대 이 북해 손씨와도 연관이 있어 보입니다. 중국의 손씨는 우리나라 손씨의 기원이 다양한 만큼 수많은 기원을 가지고 있어요. 뭐가 진짜 기원인지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또는 그게 다 맞는 얘기들일 수도 있어요. 그중 청주 일대 손씨에 대한 기원을 소개해드리자면 상주혁명이 일어나니 주나라가 상나라를 도모하는 데 성공하죠. 이후에 무왕이 죽고 어린 아들이 천자가 되는데 그를 보좌하는 인물이 바로 주나라의 성인이라 일컫는 희단입니다. 주나라의 공작이라 해서 주공단이라고 잘 알려져 있죠. 이 희단한테 잔소리 들어가면서 봉토를 받아 위나라를 건국한 희봉이 있어요. 강땅에서 위나라를 건국했다 해서 위강숙이라 불리기도 하는데 그의 후손 중에 위나라 11대 공 위무공이 있습니다. 그 아들 중에 해손이 있는데 이 해손이 분성하여 손씨가 나왔다. 그중 일부가 동쪽으로 이동하여 제나라의 자리를 잡았다. 또는 진나라 공자 진환이 후계의 다툼에서 밀려 제나라로 도망하였다. 이 후손이 제나라에서 손시성을 받았다. 여기서 그 후대의 손자병법으로 유명한 손무가 나오죠. 바로 북해손씨는 이 두 계보 중 하나일 거예요. 그런데 손무가 제나라에서 오나라로 망명하고 공을 세우죠. 그리고 그의 아들 손명이 부춘후가 됩니다. 오군 부춘현 많이 들어보셨죠? 바로 손견이 오군 부춘현 출신이에요. 그래서 손견을 손무의 후손으로 보는 겁니다. 손견이 약관도 안 된 나이에 그 지방에서 무관으로 벼슬을 달고 하는 거 보면 일반적인 가문은 아닌 것으로 보이거든요. 참고로 손무의 아들 부춘후 손명은 손빈병법으로 유명한 손빈의 부친입니다. 중국에서 손빈병법을 손자병법과 같은 거다 이렇게 봤었죠. 그런데 1970년대 손빈병법 주간이 발굴됩니다. 그래서 설이 뒤집혔어요. 정연에 의해 청거되어 벼슬을 하였다 되어 있는데 이건 제 추측입니다만 손건은 처음엔 서주에서 인간한 게 아닐 거예요. 즉 처음부터 도겸의 부하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청주 북해 사람인 정연이 서주의 인재를 청구하는 것도 자연스럽지 않죠. 그래서 저는 손건이 처음에 북해국에 임관했을 것이다. 그 근거가 뭐냐면 이 정연이라는 인물의 캐릭터 때문이에요. 정연은 노식과 동문입니다. 바로 훈고학의 대부, 마용의 제자들이죠. 노식은 정계에 진출했는데 정연은 제하에 남았거든요. 관리를 하는 대신 수많은 제자들을 양성합니다. 그래서 유학 쪽에서는 정연이 이름값이 더 높아요. 이런 정연이 인재를 추천했다. 당시 북해상이 공융이었습니다. 그리고 공융은 공자의 후손으로서 정연 같은 식자들이랑 통했죠. 북해 사람 정연이 북해상 공융한테 손건을 꼽아준 거예요. 그 근거가 또 있습니다. 공융이 북해국 도창현에서 황건적 패잔당 관해한테 포위당하죠. 이때 태사자가 만천과의 전법으로 단기로 포위를 풀고 평원상 유비를 찾아갑니다. 도와달라니까 유비가 그 유명한 공북해도 천하에 이 유비가 있는 걸 아는가 뽕이 차서 삼천군사를 보내주죠. 그런데 그 뒤에 바로 조조와 원소 연합군이 쳐들어오거든요. 번외와 유비가 평원을 털리는데 이게 좀 일조를 했을 수도 있다. 암튼 이런 인연으로 유비와 공융이 친하게 됩니다. 그런데 상당히 재밌는 정황이 있어요. 나중에 도겸이 죽고 호족들이 유비를 추대하죠. 유비가 원술한테 맡기지 왜 나한테 맡기냐 이렇게 거절을 할 때 북해상 공융이 서주에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공융이 옆에서 유비한테 야 줄 때 먹어라 조언했다는 게 기록이 나와요. 아마 손건은 이때 공융을 따라서 서주에 왔을 것이다. 이게 추측입니다. 이때가 194년인데 그럼 공융은 왜 북해를 버려두고 서주로 왔느냐? 병사 3천 반납 겸 담례하러 왔거나 비슷한 이유로 전해와 유비를 도와 조조에 맞서기 위해 왔을 겁니다. 그리고 공융은 다시 북해로 복귀해서 196년에 원담한테 털립니다. 그런데 손건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서주에 남은 걸로 보입니다. 이건 손건의 신분이 공융 밑에서 정식 관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손건을 천거한 정연부터가 관리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군이나 국에서 태수나 상이 조정의 재가를 받지 않고 임의적으로 밑에 사람을 두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 대표적인 게 소리 정도의 직급입니다. 이게 또 손건의 캐릭터와 상당히 또 잘 맞아떨어져요. 보통 간홍, 손건 같은 자들을 칭할 때 세계기라 하죠.
지금 현대의 로비스트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세객은 정식 외교관이나 사신이 아니에요. 당시 춘추 시대부터의 세객이라 하는 자들의 활동을 보면 특징이 있습니다. 외교관이나 사신은 와서 할 말 하고 일정에 따라 그냥 돌아가죠. 세객은 거기서 목적이 이루어질 때까지 눌러 살아버립니다. 지금도 로비스트들이 유력자들 구워 삶으려면 현지에서 오래 체류를 해야 되죠. 비슷한 거라 보면 돼요. 참고로 공자도 세객이라 하는데 공자가 특이한 건 주군이 없는 세객이다. 즉 특정 군주의 이익을 대변하는 게 아닌 자신의 통치 교리를 받아들이게끔 하고자 돌아다녔다. 그래서 사기를 쓴 사마천이 공자를 두고 밥동량 하러 다니는 상갓집 개야 같은 처지였구나. 밥 주는 자는 있어도 결국 돌아갈 곳은 없었구나 한 거예요. 송건도 세객으로서 고생을 많이 합니다. 유비가 서주목이 된 이후로 유비는 송건을 주 종사로 삼습니다. 서주 입성이 유비에게 또 하나의 의미가 있다면 그 전에는 사실 무례배들 부곡을 거느린 부곡장이었습니다. 세력은 없지만 건달들 수백을 거느리고 있으니 난세의 용병으로 쓰기 좋죠. 그래서 도구를 때려 죽였는데도 하진이 유비를 사면한 거예요. 이용하려고. 하진이 황관들을 제거해야 되는데 당시 금군 병권 서원 8교위를 황관이 통솔했죠. 그래서 하진이 장류한테 하북 가서 병사 1천 모아오라. 즉 병력 1000명이 아쉬울 때였다 이 말이죠. 이후 유비가 별부사마로서 공손찬 밑에 들어갔을 때도 용병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유비가 공손찬한테 받은 별부사마라는 군직 자체가 개인 사병 거느리고 있는 우두머리한테 보통 주는 거예요. 그러다 공을 세워서 평원상을 하지만 결국에는 싸움꾼 용병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유비가 서주에 오고 식자들을 밑에 두기 시작해요. 그 식자들이 바로 손건, 진군 이런 애들입니다. 상당히 의미 있죠. 애초에 도겸이 유비를 예조자사로 임명하는 표를 올리고 단양병 4천을 주면서까지 소패에 주둔시킨 목적이 조조와 친분이 있는 유비를 이용해서 완충지를 만들려고 한 거죠. 유비도 그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항상 조조와 좋은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심지어 조조의 골칫거리를 제거해주는 퀘스트를 한 적도 있어요. 유비가 서주복이 됐을 때도 조조의 적인 원술과 싸우다가 여포한테 합의를 털리고 조조 편에 붙어서 여포를 치는데 협조하죠. 그런데 유비가 조조의 감시를 받다 원술 토벌을 명분으로 병력을 받고 조조의 뒤통수를 쳐버리는데 이미 서주는 자립할 수 없는 땅이 되었기 때문에 태클을 타지 못하고 바로 조조한테 응징당합니다. 이때 유비가 원소한테 빌붙는데 이때 송건이 하북으로 간 겁니다. 다만 이건 외교상 그렇게 어려운 난이도는 아닌 것으로 보여요. 전술했듯이 유비는 거병 때부터 자체 부국을 항상 거느리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 난세에 용병단 비스무리하게 써먹기 좋았습니다. 정치적 이해관계만 맞으면 되는 거예요. 이해관계 맞죠? 조조가 공동의 적으로 되었으니 또 유비가 예주목 직함을 가지고 있었어요. 물론 조조가 달아준 건데 이걸 원소가 적극 활용합니다. 원소는 유비한테 연암 쪽 구 원술 근거지에 동요를 일으키게 하는데 바로 연암이 예주 땅이에요. 제가 얘기한 적 있죠. 세력 간 다툼에는 인수가 중요하다. 유비의 예주목 인수는 원소한테 더더욱 활용 가치가 있었다. 그리고 유비가 원소의 동생 원술 패망에 일조했다고 하나 원소와 원술은 이복 형제면서 남보다 못한 사이였습니다. 다만 원소 입장에서는 막판에 원술의 세력을 흡수 못한 게 좀 아까웠을 뿐이겠죠. 참고로 송건과 미축은 이때 유비를 따랐지만 진등, 진군 등은 유비를 따라가지 않죠. 송건은 사실 가진 게 많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진군은 영천 출신으로 영천 관시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조조가 확실히 더 매력적인 선택일 수밖에 없어요. 진등은 서주 호족입니다. 근거지를 버리고 갈 이유가 없어요. 바로 조조가 진등을 광릉태수로 임명해준 이유입니다. 이렇게 보면 미축이 상당히 특이한데요. 미축도 호족이자 대부호였죠. 당연히 조조가 미축도 꽃입니다. 태상군을 나눠 영군을 설치하고 그 태수에 미축을 임명하려 했다. 동생 미방한테도 다 부서진 팽성 땅을 다스리라고 자리를 줍니다. 그런데 미축은 이미 유비한테 물려있는 게 있었어요. 미축 입장에서는 유비가 원수라고 싸울 때 돈을 많이 투자했습니다. 유비한테 담보를 요구했죠. 대신 내 여동생이랑 결혼해라. 암튼 송건은 어차피 북해 출신의 서주는 똑같이 외지였고 서주에 뿌리 내릴 이유가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유비의 원소 의탁 체결, 이게 송건이 유비 진영에서 처음으로 세운 공이에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관도대전의 결과가 좋지 않죠. 유비는 또 다른 새로운 살 길을 모색해야 되는 것입니다. 딱 보니까 형주의 유표가 난민들을 적극 받아들이고 있더라. 그리고 거기는 등 따시고 배부른 상태라고 하더라 하는 거죠. 바로 송건과 미축을 보냅니다. 간홍을 보내지 않은 이유는 청류 강화팔준 유표의 캐릭터상 격식이 중요해요. 간홍 컨텐츠 할 때 시청자분들이 제 영상을 보고 마치 간홍은 술상무와 같다, 그 표현이 정확합니다. 간홍은 술상무과예요. 유비가 사람을 적재적소에 쓰는데 상당히 능했다. 송건은 이 외교도 성공시킵니다. 아마 형주 가서 몇 달 살면서 유비에 대한 좋은 소문을 내고 유표랑 학문 노름하면서 마음을 얻었을 거라 봐요. 그게 세객이거든요. 될 때까지 눌러 앉습니다. 만약 유표가 안 받아준다, 그럼 또 유표를 대체할 만한 다른 군웅한테 가서 눌러 앉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객이 그 이미지가 상당히 중요하다.
사실 정식 외교관 신분인 사자나 사신 같은 경우에는 실수만 안 하면 되거든요. 어차피 자기 대장의 말을 전하러 온 거기 때문에. 그런데 세객은 말 그대로 어려운 요구를 설득을 시켜야 돼요. 예를 들면 현대사회에서 무기를 팔 때 사자, 사신은 공무원에 해당하고 세객은 로비스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각 분야가 다르죠. 그리고 로비스트의 역할이 좀 더 터프하죠. 암튼 손건과 미축의 활약으로 유비가 유표한테 빌붙을 수 있게 되는데, 유비가 형주에 가고 나서도 손건이 상당히 대우받았다는 정황이 있습니다. 원소가 죽고 이원 대립, 즉 원담과 원상이 싸울 때 유표가 싸움을 말리려고 편지를 썼다 되어 있죠. 유표는 원소의 우방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편지 내용 일부분이 전해지고 있거든요. 유좌 장군 송공과 더불어 그 일을 논할 때마다 마음과 뼈가 아파올 정도다 하는 내용이 있어요. 매여 유좌 장군 손공우 공론이사, 이 부분인데 여기서 유좌 장군은 유비죠. 그리고 손공우가 바로 손건입니다. 유비랑 그 일을 논의했다가 아니고 유비, 손건과 그 일을 논의했다. 여기서 매여 할 때 매가 매번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두 번 같이 만난 게 아니고 유비가 유표를 만날 때마다 웬만하면 손건이 배석했다는 뜻이에요. 유표가 손건을 상당히 마음에 들어 했다라는 거죠. 유비가 유표한테 술 한잔 합시다 하면 유표가 야, 그거 손건이도 데리고 와라 했다는 겁니다. 유비가 새빵살이를 하는데 유표가 싫어하는 인물을 배석시킬 리 없죠. 즉 손건은 유표 상대로 상당히 성공적인 로비스트였다. 나중에 간홍이 유장한테 세계으로 가서 항복을 설득할 때도 유장이 간홍을 상당히 마음에 들어했다. 심지어 항복하러 나올 때 간홍과 같은 수레를 타고 나왔다. 제가 추측하기로 만약에 이 두 임무의 당사자가 바뀌었다, 실패했을 수도 있습니다. 유표는 자유분방한 간홍을 무례하다 볼 수도 있고, 유장은 당시 적대감이 높았기 때문에 술상무 간홍이 아니었으면 그 분위기를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돌리기 어려웠을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유비가 사람을 상당히 잘 썼다. 유비가 입축하고 난 뒤 송건은 병충장군이 되었다. 대하는 얘가 미축 다음이었고 간홍과 동등했다. 이것도 유비의 인사체계를 잘 엿볼 수 있습니다. 이 병충장군은 이전에 그 계보가 없는 개자포인데 송건이 좌장군부 중랑이었죠. 그냥 장군직 하나 이름 대충 지어서 임명한 거예요. 즉 송건이 제1대 병충장군입니다. 그 뜻이 충성을 쥐고 있다, 즉 충성스러운 장군직이다. 그 이름은 좋아요. 유비가 간홍, 송건, 미축 이런 세객들한테 대우는 좋게 했으나 병권이나 정치 행정수반 같은 중임을 맡기지 않습니다. 미축 같은 경우에도 무예가 뛰어나다 되어 있는데 병권을 준 적이 없죠. 간홍도 유비의 탁군 시절 어릴 때부터 친구입니다. 업무상 대우를 했다면 사실 자귀랑 연결이 되어야 하는데 이 인물들은 자귀를 받지 못합니다. 당연히 한중왕표에도 이름이 안 올라가 있습니다. 왜 120명 중 하나로 호명되죠. 물론 송건은 유비가 한중왕에 오르기 전에 사망한 것으로 보입니다. 당연히 살았다 하더라도 이름을 올리진 못했을 거예요. 참고로 송건전에 미축, 간홍, 송건의 이 내용, 견례, 차, 미축, 여간홍 동등 국내 번역가분들이 이 부분을 그 대우가 미축 다음이었고 간홍과 동등했다 보통 이렇게 해놨거든요. 이건 오해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는 번역이라 생각합니다. 보기에 따라서는 와, 미축, 송건, 간홍 이 세 명이 한 자리씩 했구나 이렇게 오해를 할 수 있거든요. 여기서 더 나아가서 야, 그 병충장군이 대단한 장군직인가 보다, 오해가 오해를 낳게 되는 겁니다. 원문을 다시 보면 견례, 상견례 할 때 그 견례예요. 예로서 대함에 있어서 이렇게 번역을 해야 오해의 소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국내 번역가분들이 말하는 대우라고 하는 건 그냥 잘해줬다, 사석에서 상석에 앉게 해줬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촉에서 합류한 애들 앞에서 짬 대우는 확실히 해줬다 이 말이에요. 간홍이 제갈량 밑에 애들한테는 오만불손했다 되어 있죠. 이런 걸 다 유비가 눈 감아준 게 그와 일맥상통하는 내용입니다. 그 와중에 송건의 대우가 왜 미축 다음이냐, 미축은 유비가 어려울 때 돈을 댄 쩐주예요. 거기다가 그 담보로 미축의 누이와 혼인을 했기 때문에 인척이기도 했죠. 암튼 이런 것들이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 하더라도 편애하는 인사를 하지 않았다. 그래서 유비가 사람을 잘 보고 잘 썼다는 것은 100번 얘기해도 지나침이 없는 것입니다. 송건전 마지막이 경지졸, 즉 곧 사망했다 이렇게 끝나거든요. 그 서사상 유비가 입축하고 바로 죽은 것 같아요. 이것도 병사였는지 한중에 따라다니다 죽었는지 확실치 않습니다. 자손에 관한 기록이 없는 건 자귀를 못 받았기 때문이에요. 보통 사서에 자손에 대한 얘기가 나올 때에는 그 자귀를 누가 이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저는 여기서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만약 송건이 오래 살았다고 하면 나중에 그 진진이나 등지 같은 세객이 아닌 걸출한 정식 외교관이 될 수 있었겠는가? 저는 아니라고 봐요. 진진이나 등지, 비 이런 애들이 상대한 인물은 송건입니다. 송건은 이런 손건 같은 얌전한 타입을 좋아하지 않아요. 막 당돌하게 돌직구 때리고 이런 상대를 좋아합니다. 송건이 이런 사신 타입을 깐 적이 있어요. 속을 알 수 없는 놈이라 영 파이였다.
즉 선비같이 점잔 떠는 타입을 싫어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송건은 완전 그 유교 선비, 유표 같은 인물한테 통하는 캐릭터예요. 오히려 송건한테는 간홍 같은 인물이 상대로 적합합니다. 술상무가 딱이거든요. 송건이 사신이 오면 일단 술부터 먹였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간홍도 만약 유비 사후까지 살아있었다 가정하더라도 노쇠하기 때문에 젊었을 때 세객하는 것 마냥 먼 길 떠나기도 힘들고, 사실 제갈량이 집권하면서 외교 라인은 다 세대 교체가 됐어요. 오늘도 평화로운 역경로에서 오침 중인 손찬이 형을 공손범이 깨우며 이르기를 송건의 통무지정매를 논해보시오. 이에 손찬이 형이 주섬주섬 일어나 답하니, 먼저 송건이 군사를 통솔한 이력은 없으나 좌장군부 중랑장을 역임한 바가 있어. 그래도 군부에 적을 두고 있던 자니 50 정도는 줘야 될 듯하오. 그러면 무력은 어떻소? 송건은 사실상 유비가 본격적으로 두드려 맞을 때부터 그 고난을 함께한 자요. 살아남은 것을 보면 도망다니는 체력만큼은 일품 아니었겠소. 이에 그의 무력 역시 50을 주도록 하겠소. 그러면 지력은 어떻소? 그가 대계를 세우거나 지략을 펼친 기록은 없어. 다만 그는 정연의 청거를 받았으니 식자였음은 확실하오. 이에 38 리메이크의 76을 인용하도록 하겠소. 그러면 정치는 어떻소? 그는 주의 종사를 역임한 적 있어. 그러나 그가 종사를 하던 유비의 예주 주둔 시절에는 유비가 두드려 맞은 역사밖에 없으므로 딱히 통치에 일조하기 어려웠을 것이오. 입증이 안 되었으니 81은 좀 높소. 그리고 그가 정치 행정 분야에 탁월한 소질이 있었다면 왜 유비는 그를 그쪽으로 중용하지 않았겠소? 이에 그의 정신은 70으로 하향하여 평하겠소. 그럼 매력은 어떻소? 무릇 청류, 선비라고 하는 자들은 예법을 중시하고 꺼리는 게 많아 마음을 사기가 쉽지 않소. 그러나 송건은 유표의 마음을 사 매번 배석한 것으로 보이니 그의 매력을 평가하는 데 중요한 요소이며, 그가 누군가와 척진바도 없어. 이에 그의 매력은 90에 조금 못 미치는 88을 주도록 하겠어. 듣고 있던 공손범이 다리를 휘청거리며 장군께서는 곧 중군사를 잃을 것이오. 이에 손찬이 형이 의아하며 답하길, 아니 내가 황제도 아니며 승상부를 두지도 못하였는데 어찌 중군사를 잃을 수 있단 말인가? 이에 공손범이 답하길, 장군께서 출병하실 때마다 저희 계책을 듣고 임하시니 제가 장군의 군사 아니겠습니까? 이에 손찬이 형이 더욱 의아해하며, 아니 난 그런 적이 없어만. 이미 귀가 어두운 공손범이 눈을 껌뻑거리며 답하길, 내 수명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으니 대계를 남기겠소. 이미 이곳 하간이 원소에게 포위되어 발해와 통하는 길이 끊긴 지 오래요. 군사를 풀어 발해군을 점거하고 그곳에 해바라기씨 100만석을 쌓아두시오. 그리고 내가 죽으면 발해군에 묻어주시오. 손찬이 형이 사심 가득한 이 계책에도 공손범의 수명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애통해하며 전국으로 사람을 보내 수명 10을 올려주는 청량소를 수소문하였다. 지금까지 유비의 3대 로비스트 중 한 명 송건에 대해 탐구해보았습니다. 삼국지에서 초반 유비의 돈줄이 있었으니 미축입니다. 오늘 손찬이 형은 미축에 대해 탐구해보겠습니다. 미축의 자는 자중으로 서주 동래군 구현 출신입니다. 이 지역에서 대대로 개간 사업을 하여 막대한 부를 축적, 만여 명의 하인들을 거느리고 자산은 억대에 달했다. 이게 호화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 억대에 달했다면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천하가 통일되고 거품 경제가 일어난 사마씨 서진 때 황태자의 급여가 50만이었으니, 게다가 이 단위는 오수전 기준인데 시기상의 인플레이션을 감안하면 더더욱 엄청난 돈이죠. 거기다가 지난주에 커뮤니티에 올려드린 위원소격 예주문에 나타난 원소가 조조의 목에 건 현상금이 5천만 전이에요. 당대 황제를 옹립한 조조의 목 몇 개의 값어치를 재산으로 가지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개간 사업으로만 이런 큰 돈을 벌 수 있었느냐? 삼국지 3대 부자라고 일컬어지는 미축, 노숙, 조홍의 출신지가 공교롭게 서주에 위치하거나 서주 가까이 있어요. 그중 재산 규모로만 보면 미축이 가장 부자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 미축의 출신지 동해군은 산둥반도 바로 밑입니다. 제가 서주 대학 살 때 얘기를 했었죠. 산둥반도의 해엄은 우임금도 명품으로 여겼다. 그리고 전국시대 관중이 이 지역 소금을 전매화하여 제나라를 강국으로 키워냈다. 당대 가장 중요한 소금 산지가 두 곳이 있는데 바로 사예교위부 하동과 청주 산둥반도 일대예요. 조조는 하동을 취하고 두기를 파견해 16년간 빡세게 관리를 시킬 정도로 하동을 중요하게 여겼고, 서주를 개박살낸 이후에는 자신의 행정적 관리력을 벗어나는 이 지역에서 장패 등에게 해안가를 지키게 하여 청주와 서주가 통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산둥반도가 소금의 산지라면 서주는 소금 유통의 본부라 볼 수 있는데, 이 당시도 소금이 전매였으나 당시 시대상을 보면 관우도 이름을 바꾸기 전엔 소금 밀매업을 했다 되어 있죠. 특히 미축의 출신지인 동해군은 산둥반도에서 이어지는 바닷가에 접해 있습니다. 소금 밀매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고 이로 인해 큰 돈을 번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재산빨로 도겸의 부름을 받아 별가에 임명되었다. 도겸이 완전히 깡패기 때문에 부름에 응하지 않았으면 약탈당했을 겁니다. 너 내 동료가 되라. 강제로 동료가 된 게 조욱이고 거부하다가 옥에 갇힌 게 장소입니다. 미축이 당해낼 재간이 없죠. 자, 그런데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조조가 개박살 내버립니다. 이때 미축의 사업도 큰 타격을 받았을 게 분명하고요. 당시 서주 산업의 인프라가 대학살로 완전 박살났거든요. 풍요롭던 서주가 조조 때 개꺼렁뱅이가 되는데 이 여파가 당나라 때까지 가요. 이에 도겸이 죽자 미축은 유비를 따르게 됩니다. 이때 유비가 합의를 비우고 원수를 치러가는 실책을 저지르죠. 사실 이것도 이해가 가긴 가요. 유비가 왜 그리 무리수를 두었는지. 팽성이 아작난 서주 상황에서 합의에 짱 박혀서는 미래가 없어요. 합의는 기본적으로 수성이 안 되는 곳입니다. 여포도 결국 수계로 망했죠. 물길을 돌려서 성에 물을 들일 수 있다는 건 주 취소 기준으로는 미달입니다. 게다가 경제적으로도 소금 산업 인프라까지 박살났죠. 유비가 결단을 내리니 진군이 여포의 빈집이 우려된다.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유비가 군부 감시 및 관리책으로 사마 장비를 남기고 원수를 치러 가는데 장비와 합의상 조표의 내분으로 합의성이 여포한테 넘어가게 됩니다. 장비가 조표의 여포 내통 첩보를 입수하고 태수의 관소를 기습한 것으로 보이고요. 당시 서주의 호족과 군부는 각각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조표를 위시한 군벌들은 유비로는 조조를 막을 수 없다. 동탁을 벤 영웅, 여포 정도는 되어야 승산이 있다 생각한 거죠. 이에 여포가 합의에 난입하여 유비의 처자를 생포합니다. 화들짝 놀란 유비가 회군하여 당도하지만 때는 이미 늦었죠. 갈 곳 없는 유비는 다시 군을 돌려 원술과 광릉에서 대치합니다. 서주를 빼앗겼으니 원수를 몰아내고 그 자리를 차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때 보급 사정이 곤궁하여 병사들이 서로를 잡아먹었다. 보다 못한 미축이 사제를 털어 노비 2,000명과 군자금을 대었다. 그런데 이걸 공짜로 준 건 아니에요. 여동생을 유비에게 시집 보냅니다. 이건 일종의 계약이라 봐야 되고 유비는 이 계약을 마지막까지 잘 지킵니다. 심지어 죽어서까지. 미축이 중용되진 못했지만 상당히 총애를 받았어요. 예를 들면 유비 입촉 후 미축의 군부 서열이 제갈량을 압도했습니다. 물론 보급을 담당하는 등 좌장군부 관련된 실질적인 권한은 제갈량이 가지고 있었지만 미축에게 그 명예와 대우만큼은 최고로 해줬던 거예요. 이렇듯 보통 훌륭한 군주라 하면 총애와 중용을 구분합니다. 조회의 경우에도 진랑을 총애했지만 요직을 주지 않았어요. 말동무 그리고 자기 뒤치다거리 시키고 이게 끝입니다. 왜냐면 진랑은 뇌물이나 받아먹던 소인배거든요. 조회가 진랑을 제갈량 마지막 북벌 때 병사를 주고 투입시킨 적이 있긴 한데 기껏해야 사마이의 통제를 받는 호군으로 보낸 거죠. 물론 능력 있는 부하에게 총애와 중용을 함께 내리는 게 문제되진 않겠지만 역사상 이걸 구분하지 못해서 실패했던 지도자들이 즐비합니다. 한편 미축이 재산을 털어 유비를 지원했다는 소식이 조조의 귀에 들어간 듯합니다. 이때 조조가 협천자를 막 시작한 데다가 군자금 부족으로 발구중랑장이다, 모금교이다, 신설해서 파묘하고 다니기 시작할 때예요. 조조 입장에서는 미축이 상당히 탐이 났겠죠. 미축을 회유하려 합니다. 헌제한테 표를 올려 미축을 영군태수로 미방을 팽성상으로 임명하려 하는데 일단 미축은 인수도 받지 않았고 미방은 인수는 받았는데 미축을 따라 사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진짜 속보이는 인사였던 게 영군이라는 건 없었어요. 태산군이 연주 소속인데 서주랑 붙어있거든요. 이 태산군을 쪼개서 미축을 위한 자리를 억지로 만든 겁니다. 태산군의 5천을 영군으로 쪼개야 되는 이유가 치안이 불안하다. 일전에 태산태수 응소가 조조의 부친을 지키는 임무를 실패해서 도망가기도 했죠. 통치에 공백이 있었던 데다가 전랑과 직접적으로 닿아 있는 곳이다 보니 대학살의 여파로 불황민들이 여기로 옮겨 살거나 이로 인해 도적들이 판을 치거나 치안이 불안했던 건 맞아요. 그런데 보통 이런 경우에는 도의부를 두면 될 일입니다. 비적이 많거나 치안이 불안한 곳은 도의부를 두어 도의가 태수를 대신하기도 했거든요. 가장 좋은 예가 건창도의 태사자라든지 실제로 치안이 가장 불안했던 오나라를 보면 지금 우리가 편의상 당시 행정구역을 군 단위로 나누지만 사실상 많은 지역들이 도의부였습니다. 도의부는 쉽게 말하면 약간 군정이라 보면 돼요. 도의 자체가 치안을 담당하는 군직입니다. 거기다가 미방을 팽성상에 임명하겠다.
팽성은 과거 초나라의 왕도이면서 서주의 치소입니다. 그런데 이미 조조가 대학살을 일으키면서 팽성 일대를 다 조져버리거든요. 그래서 이 팽성의 의미는 미미해진 상태였어요. 폐허였죠. 유비가 서주를 날먹했을 때 팽성이 아닌 하비로 들어간 것도 그 이유입니다. 왜 치소를 버리고 지방의 살림을 꾸렸겠어요? 여포도 유비도 이런 이유로 하비에서 버티다 비교적 쉽게 털려버리는 건데, 이게 서주대학살이 갖는 의의인 겁니다. 조조의 통일 전략인 거죠. 미축이 이 회유를 받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영군이고 팽성이고 과거의 영광은 없어진 꺼렁뱅이 지역으로 전락했기 때문이죠. 게다가 조조는 미축의 사업을 망친 장본인입니다. 쉽게 말하면 별로 좋지도 않은 벼슬자리 가지고 돈 내놔라 한 거예요. 이에 미축은 유비를 택했다. 미방도 미축을 따라갔다. 이후 미축에 대한 별다른 기록이 없다가 유비가 유표에 의탁할 때 미축 등을 보내 나를 받아줄 건지 의사를 타진해 보았다. 유비가 유장을 몰아냈을 때 미축을 안한장군으로 임명하였다. 보안장군, 복한장군, 안한장군 이런 장군직은 명예직입니다. 한나라를 보위하고 복구하고 편안하게 하고 뭐 이런 뜻이에요. 왕망을 몰아낸 광무제 유수의 부하들이 받았던 장군직이거든요. 명예롭죠. 비슷한 아류작으로는 오나라를 보위한다는 보호장군 장소가 있는데, 참고로 보호장군이라는 장군직은 장소만을 위한 맞춤형 장군직이었습니다. 미축은 사람이 좋고 정이 많았다, 즉 호인이라 나와 있는데, 재밌는 부분이 미축이 활을 잘 쏘고 말을 잘 탔다. 그런데 유비는 미축에게 병권을 준 적이 없었다.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군을 통솔하는 능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유비에게 왜군의 병권을 받지 못한 인물들은 다 그 이유가 있는 겁니다. 다만 유비는 미축을 항상 그 어느 부하들보다 높은 대우를 해주었다. 앞서 말한 광릉에서의 계약을 지킨 겁니다. 어려울 때 도움 준 게 고맙기도 했을 거고요. 미축은 화병으로 죽었다 되어 있는데요. 다들 잘 아시다시피 미방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관우가 형주를 관할할 때 미방은 남군 태수였는데 이 둘 사이가 좋지 않았다. 그런데 관우의 양번 북진 때 일이 생깁니다. 관우가 포획한 우금의 7군을 강릉으로 압송하죠. 그런데 이때 화재가 나요. 군량이 불타버립니다. 전쟁용 군량도 빠듯한 상황에서 포로들도 먹여 살려야 되는데 일이 잘못된 거죠. 관우는 상관의 창고를 털어 군량미를 조달하는데 이게 오나라 재산이다, 아니다, 공동재산이다 이견이 있긴 합니다만, 기록을 보면 최소한 송건의 지분이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송건은 이걸 구실 삼아서 관우의 뒤를 치는 겁니다. 한편 관우가 미방과 사인에게 내가 돌아가면 니들 가만 안 두겠다 엄포를 놓으니 송건이 이걸 캐치하고 미방을 회유, 미방과 사인이 함께 넘어갑니다. 보통 이런 경우 집안이 연좌되어 미축도 처벌 대상입니다. 위나라의 경우에는 왕릉의 난 때 북벌 수비공신 곽회의 척까지 연좌해서 죽이려 했는데, 유독 총나라만큼은 연좌제에 대해 상당히 관대하거든요. 황건의 사례도 그렇고. 물론 이들과 유비의 관시도 작용했겠지만 연좌가 원칙이었으나 상대적으로 관대했던 건 사실입니다. 이에 미축이 스스로 결박하여 처벌을 정했다. 유비가 동생의 죄가 형과 무슨 상관이란 말이냐. 유비는 미축을 위로하고 처음과 같이 대했다. 그러나 미축은 미방의 일을 한탄하다가 1년 동안 앓다 죽었다. 미축 가문에 대한 예우는 대를 이어 변하지 않는데요. 아마 알려지진 않았지만 유비가 죽을 때 미축 집안에 대한 부탁을 남겼을 거예요. 그 근거가 미축의 아들 미위가 호분 중랑장까지 오릅니다. 이 호분 중랑장은 황제를 경호하는 직책인데, 특히 호분 중랑장이 이끄는 호분들이 세습직이고요. 이 호분들은 출신 성분이 불량하면 절대 할 수 없습니다. 황제를 경호하는 인원이 매수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돈 팔촌에 반역자가 있다 이러면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미축의 아들 미위가 호분도 아닌 호분 중랑장까지 오른 거죠. 바로 가까운 삼촌 숙부가 반역자인데 말입니다. 물론 추후 오나라와의 관계 개선 등 정치적 상황이 작용했겠지만, 상식적인 선에서 유비의 별도 유조가 없었다면 이런 경호직을 맡기는 게 법도에 맞지 않아요. 참고로 유비와 집안끼리 혼인으로 맺어진 관계인데도 미축은 자귀를 받진 못합니다. 물론 시호도 못 받았어요. 이는 쩐을 댄 것 외에는 눈에 띄는 공훈이 없기 때문입니다. 미축이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 태어났으면 가장 큰 공로자였을 텐데 말이죠. 오늘도 역경로에서 오침 중인 손찬이 형을 조은이 다급하게 깨우니 손찬이 형이 귀찮은 듯 또 무엇이 불만이란 말이오. 이에 조은이 내 오늘 영상에 대해 논할 것이 있어. 유비에게 왜군의 병권을 받지 못한 인물들은 다 그 이유가 있는 것이다. 이 부분 말이오. 나를 돌려간 것이 아니오. 손찬이 형이 다급하게 내 조은의 조자도 안 꺼냈건만 어찌 그러오. 이에 조은이 혀를 끌끌 차며
내 장군보다 지력이 높은 걸 잊었단 말이오. 일찍이 나와 장군의 관계가 귀곡 선생이 말한 내건의 관계인 줄 알았구만. 내 바로 채비하여 유해주에게 떠날 것이오. 이에 손찬이 형이 더욱 다급하게 고구마 말랭이 두 종은 어떻소? 조은이 답하길 북방의 형세가 심상치 않소. 방비를 더욱 단단히 하겠소. 이에 손찬이 형이 하늘이 내게 4일의 언변을 허락지 않았으니 제물로 때울 수밖에 탄식하며 다시 오침을 청하였다. 지금까지 간손미 중 으뜸 미축에 대해 탐구해보았습니다. 삼국지 유비를 따라 입촉하여 율령제정에 참여한 인물이 있으니 이적입니다. 오늘 손찬이 형은 이적에 대해 탐구해봅니다. 이적이 허미, 송간, 이진 같이 묶인 잡장열전 중에서도 그 기록이 가장 적어요. 글자 수로 치면 180자 내외입니다. 더욱이 배송지주도 안 달려있어요. 그러다 보니 그 역할에 비해서 상당히 베일에 쌓인 인물이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그 짧은 기록이 넌지시 귀띔해주는 듯한 이적의 서사를 한번 추측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기록이 짧기 때문에 그 주어진 단서로 추측하는 거 말고는 유의미한 컨텐츠가 안 나옵니다. 이적의 자는 기백이며 사냥인이다. 젊어서 동양인이자 진남장군 유표에게 의지하였다. 이 짧은 기록이 말해주는 것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종친을 각 주의 목으로 임명하여 다스리게 해야 된다. 유언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면서 유표가 형주로 부임하게 되죠. 이때 유표가 계부권이 있는 진남장군의 군호를 받습니다. 계부권이 있으니 자신의 부하들을 임명할 수 있죠. 고향 관시로 이적을 데리고 간 거예요. 다만 당시 이적은 약관이 안 된 10대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마 유표가 어린 이적을 데리고 있다가 형주로 가서 소리 정도로 썼을 것이다. 이때 했다는 관직이 안 나오고 다만 소의, 어려서 의지했다라고만 나와요. 그러면 이적은 왜 유표한테 어린 시절부터 의탁했느냐? 유표가 당인이었습니다. 천하로 치면 8급이요. 강남으로 치면 8준의 일원이었죠. 즉 당고의 금으로 관직이 막힌 상태였어요. 그런데 유표는 황족이니까 목숨을 부지했지 대부분의 당인들은 옥고를 치르거나 도망자 신세였습니다. 바로 공룡이 어릴 때 당인을 숨겨졌다가 그 가장이었던 공룡의 형이 처형당하죠. 이 금고가 황건적의 난 때 풀립니다. 당인들의 금고를 풀고 그들을 등용해야 이 난을 해결할 수 있다. 아마 이적의 부치는 그 전에 결당 행위로 잘못된 것 같아요. 이걸 유표가 걷어준 게 아닌가 추측합니다. 그리고 유표와 이적의 고향이 연주입니다. 만약 이미 유표가 형주를 취했을 때 이적이 의탁했다면 굳이 진남장군 유표에게 의탁했다라고 쓰이지 않았을 것이고 형주로 이주했다 이런 표현이 더 자연스럽겠죠. 이적의 생물이 기록에 남아있지 않은데 유표가 대충 50줄 가까이 돼서 형주로 부임하거든요. 역산해 보면 유비보다 한 10년 정도 젊은 170년대 초반생일 것이다. 제가 지금 삼국지 관련 소설을 열심히 쓰고 있는데 그 창작의 부분도 이런 나름의 그 합리적인 추론에 의지해서만 쓰고 있습니다. 예주목의 인수를 가지고 있던 유비가 원소의 명을 받고 예주 남부를 2번 밟아요. 그 목적은 허도 빈집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조인의 기병대한테 털리죠. 그리고 다시 원소한테 가니까 원소가 유비를 또 연암으로 보내요. 다만 이때는 유비가 자신의 원래 부곡들을 데리고 내려갑니다. 먼저 번에서는 원소의 병사들을 데리고 내려갔어요. 그래서 조인이 조조한테 유비가 이끄는 병력은 원소의 병력이니 유비가 제대로 통솔하지 못할 것이다 하고 기병대로 조진 거거든요. 암튼 이때 유비는 이미 딴 생각을 하고 있었다. 미축과 송건을 유표한테 보내서 빈방 하나 있냐 하는 거죠. 동시에 조조가 원소군의 오소를 털고 관도에서 승리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허도 가까이 주둔하던 유비를 직접 친정을 해서 쳐요. 이때 유비가 바로 형주로 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적이 유비와 인연을 맺게 되는데 그 기록의 뉘앙스가 상당히 미심쩍어요. 적, 상왕래 자탑, 적이 항상 오고 가며 스스로 의탁했다. 누구한테? 유비한테. 그래서 소설 연의에서 이적이 유표 밑에 있을 때 유비를 도와주는 그런 창작이 생긴 듯한데 그러니까 당시 이적은 유표의 세객이냐 유비의 세객이냐 그 포지션이 상당히 애매한 거예요. 근데 이게 명확치 않은 게 유비의 서사 중에 유비가 국지도발을 하니까 하우돈이 토벌하러 내려오죠. 이 자그마한 국지전이 연의에서 방망파 전투로 뻥튀기 되는데 이 이후로 약 5, 6년간 유비의 기록이 비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적이 유비랑 짝짝꿍했다는 그 기간이 딱 그 기간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적이 언제부터 어떤 계기로 유비를 주군으로 모시려고 결심했는지 알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다만 유표가 죽고 나서 유비를 따른 걸 보면 아마 그 비어있는 시간 동안에 크고 작은 사건들이 있었을 겁니다. 이것도 추측을 해봐야 되는데 아마 후계에 관련된 문제일 거예요.
위 세어보면 그 괴월과 채모가 유비를 죽이려 했다는 정황이 나오죠. 괴월과 채모가 누굽니까? 그 형주 호족들입니다. 당시 군웅알거 시대의 그 지방 헤게모니는 호족과 그 굴러온 이방인들 간의 다툼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유언이 익주로 가서 가장 먼저 한 게 뭐냐? 호족들 조지는 거였어요. 그 오두미도의 장로, 그리고 이민자들의 무력 집단, 동주병을 이용해서 호족들을 싹 정리해버리죠. 유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채씨, 괴씨들과 손잡고 나머지 호족들을 한 곳에 유인해서 싹 목을 날려버려요. 즉, 이 호족들은 이방인들을 꺼려합니다. 당연한 거겠죠. 그런데 유비가 과거 장수의 역할을 하면서 너무 자주 형주의 정세에 관여를 하는 겁니다. 조조를 쳐야 된다. 유표와 전쟁을 논하기도 하고 매번 송건을 배석시켜서 유표랑 같이 얘기하고 놀았다는 기록도 있죠. 즉 유비가 신야에 있으면서 양양에 뻔질나게 드나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씨나 괴씨가 보기에 유비 저 귀 큰 놈 나중에 후계에도 관여를 할 놈이다 경계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이적도 이방인이죠. 이런 정치적 이해관계가 있었을 것이다. 유표가 죽고 유종이 그 뒤를 잇는데 유비가 신야에 잘 있다가 조조군이 가까이 와 있는 것도 모릅니다. 유종이 뒤늦게 우리 그냥 항복하기로 했다 그런 줄 아슈. 유비가 대노하는 겁니다. 이걸 지금 말해주면 어떻게 하냐, 나 죽으라는 거냐 하면서 사자로운 송충을 죽이려다가 살려서 보냅니다. 송충이 명망 있는 학자였기 때문에 안 죽인 걸로 보여요. 그리고 바로 강릉으로 도망을 가는 건데 조조가 강릉에 물자가 많으니 유비한테 주면 안 된다. 5,000기병대 호표기를 보내 추격하게 합니다. 그래서 유비가 결국에는 하구로 튀죠. 그 뒤에 적벽대전이 일어나는 것인데 이런 일련의 과정에 이적이 유비를 따랐다 보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유비가 입촉했을 때 좌장군부 속관이 되어 당시 유비의 군호가 좌장군이었기 때문에 유비 세력의 주요 권력은 좌장군부 중심으로 돌아갔습니다. 제갈량부터가 좌장군부의 군사중랑장이었죠. 입촉 후에 군사장군이 되는 거고, 이 군사가 소설 연의에 나오는 그 군사입니다. 원래 중군사, 전군사, 후군사 이런 편제가 있는데 이 군사직들은 원래 그 승상부 속관들이에요. 그런데 유비가 황제나 승상이 아니니까 군사를 둘 수 없죠. 그래서 군사중랑장, 군사장군 이런 군호를 만든 겁니다. 우리에게 군사 하면 제갈량을 설명하는 중요한 호칭이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그 보직 자체가 짭군사였다. 유비가 이적을 대우하기를 간홍, 송건의 버금 같다. 버금 아자를 썼죠. 간홍, 송건의 조금 못하다는 뜻입니다. 이건 인간 짬대우 측면에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록에도 제갈량이랑 비교하지 않은 거예요. 이후에 유비가 이적을 송건에게 사신으로 보내는 서사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때와 어떤 논의를 했는지는 기록에 나와 있지 않아요. 예를 들면 제갈량 시대의 사신들은 그 기록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유추해보자면 익양대치 직후인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 근거들이 있습니다. 일단 기록에서는 익양대치 중에 그 조조가 한중을 털어버리자 유비가 송건이랑 그래 그냥 딱 나누자 대충 합의하고 다시 돌아갔죠. 이때 송건한테 사신을 보냈다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사신이 누군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 사신이 이적일 것이다 보는 거예요. 이적이 송건에게 사신으로 갔을 때 일화가 하나 있죠. 이적이 송건을 만나서 절을 하니 송건이 말하기를 노사 무도지구노 무도한 군주를 섬기느라 고생이 많다. 그러니 이적이 답하길 일배일기 미족비노 한 번 절하고 한 번 일어났을 뿐이니 고생했다고 하기엔 충분하지 않습니다. 송건은 유비가 무도한 군주다 비꼰 건데 이적이 절을 하면서 너한테 한 번 절한 게 고생한 걸 할 수 있냐. 즉 송건이 말한 무도한 군주를 송건으로 대받아친 거예요. 이적의 말빨을 보여주는 일화인데 이 일화에서 이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송건이 처음에 유비를 보고 무도한 군주라 했죠. 외교적 결례를 범했단 말입니다. 그 두 세력의 사이가 안 좋을 때라는 거예요. 즉 형주를 두고 다툰 이후라고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유비가 일흥에서 패하고 난 뒤로도 볼 수 있지 않느냐. 이때는 사실상 육손이 대촉 외교를 대리했어요. 그래서 유비가 직접 육손한테 서신도 쓰고 하죠. 즉 상수를 경계로 형주를 나누는 그 협상을 이적이 했다는 겁니다. 이적전의 짧은 기록에도 그 뒤에 나오는 서사가 소문장군으로 승진했다. 나름 이걸 공으로 본 거예요. 참고로 소문장군은 그 소무장군의 이미테이션입니다. 그냥 족보 없는 개 자포란 뜻이에요. 삼국지 게임 보면 이런 개 자포들이 편장군, 비장군보다 높게 나와 있는데 이건 좀 수정을 해야 된다 보입니다. 편장군과 비장군은 기본적으로 병권과 아문을 가지는 장군직입니다. 이런 병권도 없는 개 자포랑은 다르단 말이죠. 그리고 송건이 이적을 기이하게 여겼다. 당시 기이하다 이건 긍정적인 표현이라 했죠. 송건이 이런 당돌한 스타일을 좋아했습니다. 송건이 좋아했다던 사신, 그 등지가 또 이런 타입이에요. 송건이 제갈량한테 보낸 서신에서 뭐라 해놨냐면 송건이 평하기를 정갱지연다 부염야. 정갱은 말이 너무 많고 쓸데없는 그 듣기 좋은 소리만 한다. 속을 알 수 없는 놈이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서 오직 등지만이 두 나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할 수 있다 말한 건데, 참고로 정갱은 등지의 외교 전임자죠. 그리고 정갱은 배운 자예요. 말을 상당히 품격 있게 가려했을 것인데 송건이 이런 격식 차리는 사람들을 안 좋아했다는 겁니다. 이적이 초면에 대놓고 그 무도한 군주는 유비가 아니라 너다 하니까 송건이 이놈 봐라 하면서 좋아했고 협상도 잘 된 걸로 보입니다. 육손의 말대로 유비가 병사를 부리는 일에는 성공한 것보다 실패한 게 더 많지만 이런 외교는 실패한 사례가 거의 없어요. 사신으로 보내는 사람을 잘 썼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한 정갱 있죠. 유비 사후 유선이 즉위하고 제갈량이 정권을 잡은 후 처음으로 보낸 사신이 바로 정갱이에요. 유선의 즉위를 알리는 형식적인 사신이었겠으나 송건이 정갱을 마음에 안 들어했다는 거죠. 제갈량의 시행착오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쓰는 데는 유비보다 한 수 아래다. 그 나라의 정갱 같은 각 잡힌 사대부로는 안 되겠구나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등지를 파견하니 송건이 하우하우한 거예요. 저번에 보낸 놈은 영파이였는데 이번에 보낸 놈은 제대로 된 놈이다. 이렇게 직접 편지까지 쓰죠. 이적은 유비 생전에 촉과의 제정에 참여했다 되어 있습니다. 이 촉과는 당시 촉한의 새로운 율법이에요. 당시 촉에서 가장 학식이 높았던 유파가 당연히 참여했고 제갈량, 법정, 이엄 그리고 이적 같은 정치인들이 참여했다. 그러면 촉의 대유학자 초주는 왜 참여 안 했느냐? 이 당시 초주는 말단 관리로 중용받기 전이었습니다. 초주가 이름을 날리는 건 유비 사후 제갈량 집권기예요. 참고로 삼국지를 쓴 진수의 스승이 초주죠. 안타까운 건 이 촉과가 전해지지 않습니다. 만약에 촉과가 좀 더 늦게 만들어져서 초주가 참여를 했다. 그러면 지금 전해졌을 가능성이 높아요. 진수 입장에서 스승이 참여한 율법이라면 분명 보존하려 했을 겁니다. 그리고 사마씨 진의 황실 서고에서 삼국지나 제갈시집과 함께 전해졌을 가능성이 높겠죠. 이 촉과가 느슨한 법이었느냐 타이트한 법이었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타이트한 법체제였다 추측합니다. 법정과 제갈량이 논쟁을 한 기록이 있어요. 법정은 상당히 자유분방한 사람이었고 제갈량은 어찌 보면 고리타분한 관료주의 신권주의자였는데 법정이 제갈량한테 고조 6개의 약법 3장을 예를 들면서 고제께서도 입촉하시고 법을 완화했다. 이에 제갈량이 답서를 쓰니 그건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얘기다. 유장이 망한 이유가 뭐냐? 엄격한 법도가 없어서 그렇다. 그래서 이 촉과는 제갈량이 제시한 방향으로 흘러갔을 겁니다. 그리고 그를 뒷받침하는 사례가 꽤 많아요. 일단 읍참마속을 보면 충분히 제갈량의 재량으로 마속을 살릴 수 있었습니다. 다른 제장들도 안 그래도 인재도 없는데 마속까지 죽이면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일을 만회하게 하자. 제갈량이 그러면 법도가 안 선다 하면서 죽여버리죠. 고대 법체계에서 형법과 조세 관련 율령이 거진 90% 이상이라 보면 되는데 읍참마속의 예는 당시 촉의 형법체계가 상당히 타이트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요립이 광역도발을 실현하면서 왕년이 세금을 너무 가혹하게 걷어 백성들이 피폐하다. 제갈량이 왕년한테 징수를 시켰습니다. 그 당시가 북벌 직전이었어요. 즉 조세도 상당히 타이트했었다는 정황이죠. 조예의 노포천하 병방고익주 그래서도 량은 익주의 땅을 업신여겨 백성들을 모질게 부렸으니 이랑, 탕거, 고정, 청강 땅의 백성들이 량을 원수로 대한다 이런 내용이 있죠. 이게 어쩔 수 없는 게 한 주를 가진 나라가 6주를 가진 나라와 맞서자니 그렇게 타이트하게 걷지 않으면 군비가 부족하여 답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적은 촉과 제정에 있어서 매파였느냐 비둘기파였느냐? 제 생각엔 비둘기파였을 것 같아요. 이적의 짧은 기록에서 그나마 유추할 수 있는 것이 이적의 사고방식이 상당히 유연하고 융통성이 있는 인물임을 엿볼 수 있거든요. 이적의 기록이 제갈량 집권기부터는 사라집니다. 외교 라인도 싹 다 교체되죠. 유비시대에 촉과 제정에 참여했다. 이게 마지막 기록이에요. 즉 이적은 사실상 유비시대의 마지막 외교관 세대라 볼 수 있습니다. 아마 통치 이념이 제갈량이랑 좀 다르지 않았나 추측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도 평화로운 역경루에서 오침 중인 손찬이 형을 관정이 깨우며 이르기를 이적의 통무지정매를 논해보시오. 이에 손찬이 형이 주섬주섬 일어나 답하니 먼저 이적이 좌장군부 즉 군부의 속관을 역임했으나 그 보직이 동사중랑으로 사실상 군직과는 큰 상관이 없었어. 유비가 그를 사마로 쓰지 않은 것은 통솔이 그의 장기가 아니었기 때문일 것이요. 이에 38 리메이크의 36을 인용하도록 하겠소. 그러면 무력은 어떻소? 이적의 체구와 용맹에 관한 기록은 당연히 없으나 오나라까지 먼 길을 다녀온 거 보면 기본적인 체력은 되지 않았겠소? 무력은 45로 상향하도록 하겠소. 그러면 치력은 어떻소? 이적이 대기를 세우거나 관련하여 간언한 바 없으나 그가 촉과에 참여한 것을 볼 때 지식인층이었으면 확실하므로 지력 역시 38 리메이크의 78을 인용하도록 하겠소. 그러면 정치는 어떻소? 그는 촉과 제정에 참여하였소. 이런 통치 관련된 법률 제정에 참여했다는 것은 정치의 큰 평가 요소요. 이에 정치 역시 85를 인용하도록 하겠소. 그러면 매력은 어떻소?
그는 송건의 마음에 드는 자요. 또한 누군가 척진바도 없어. 이에 매력은 다소 올려 88로 책정하도록 하겠어. 손찬희 형이 퇴청하려는 관정을 붙잡고 묻기를 죽은 공성범 장군을 추징하라는 청이 쇄도하고 있어. 마땅히 줄 군호와 시호가 있겠어. 이에 관정이 잠시 생각하다 답하길 소열제는 유능한 부하들에게 자포를 직접 만들어 내려서 정식 군우를 주자면 그 군우를 가지고 있는 자가 있는지 확인부터 해서 천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고 귀찮은 바가 많으니 대충 규종 장군의 군우를 내리는 것이 좋겠어. 손찬희 형이 귀를 후비며 그 대충 해시 장군이란 뜻이겠군. 좋소. 시호는 어떻소? 시호는 이를 내려 이후로 봉하는 게 마땅하다 보. 손찬희 형이 감탄하며 매우 좋은 시호요. 내 즉시 천자께 표를 올려 추징토록 하겠어. 근데 그 시호는 주나라 시호법에서 어떠한 뜻을 가지고 있는 선시호? 이에 관정이 귀찮다는 듯 퇴청하며 답하니 그런 거 없어. 자두나무라는 뜻이요. 이에 손찬희 형이 불화를 탁 치며 다시 오침을 청하였다. 지금까지 형주분할 협상의 주인공 이적에 대해 탐구해보았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다음 시간에도 풍성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